그럼 지분 증명으로 이제 이더리움 2.0 시대가 열리게 되면 채굴하는 입장에서나 투자하는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입장에서나 디파이 금융을 이용해서 뭔가 스테이킹이나 이자 파밍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각각 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이 이더리움 2.0 시대가 열린다면. 사실 그 이더리움 2.0 시대는 방향성은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가겠지만 7월에 이제 런던 하드포크가 예정이 돼 있어요. 이제 그게 뭐냐면은 뭐 EIP155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해요. 이걸 흔히 말하는 이제 가스비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 있어서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속도 향상, 그 다음에 트랜잭션 비용 감축, 그래서 결국에 효율성을 늘려가지고 이걸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그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제 꿈꾸는 이제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,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에 맞는 큰 변화는 앞으로 그 가스비가 어쨌든 크게 절감이 될 테고요. 그 다음에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이 장점이 됩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디파이를 놓고 봐서도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제공하는 BSC 계열의 디파이가 있는데, 그렇게 됐을 때 최근에 그 BSC와 관련된 그 디파이들이 처음에 성장을 했었던 이유가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너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성장을 했어요. 근데 이더리움도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면은 사실 이더리움과 BSC의 그 디파이 체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비교 불가한 거죠. 왜냐면은 이더리움은 전 세계 노드가 돌아가는데 BSC는 아직 뭐 20개 안팎의 그 노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보안성도 이더리움이 더 높고요. 이제 확장성도 더 넓은 가운데 이더리움 확장을 이제 그동안 방해했었던 요소들이 이번에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변혁이 될 것 같아요.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또 채굴 방식이 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더리움 2.0으로 진화가 됐을 때는 이더리움은 정말로 앞으로 확장성이 이제 많이 커진다라는 점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. 비트코인은 이제 자산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, 이더리움은 제가 아직 한 글자로 정의를 못했지만 가상 자산계의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되는 것 같아요.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기업들도 이제 각자 나름의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. 순수 토종 김치 코인의 이 전망이나 뭐 평가에 대해서 또 연구원님 시각이 궁금합니다. 카카오나 네이버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이고,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뭐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했을 때 국내 기업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나 네이버 같은 경우 기존의 뭐 이더리움보다 이제 속도나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기존 이더리움보다는 더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과 아직 남아있는 의문점은 국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네이버, 뭐 라인 같은 경우는 아시아까지도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글로벌 이제 국경이 없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아우르는 자산으로서 성장이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는 게 유리한데, 클레이나 네이버, 라인과 같은 플랫폼들이 이더리움보다 그러한 이제 확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풀지 못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어쨌든 전 세계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지금 올라와서 같이 생태계를 육성을 하는 거고요. 카카오나 네이버는 아직은 뭐 국내 기업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국내에선 잘할 수 있겠지만, 이게 글로벌리 봤을 때도 과연 다른 체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화성이나 달에 간다는 도지코인이나 머스크더러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나온 코인마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밈 오브 밈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런 밈 코인에 대해서는 뭐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스스로 투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만 아니냐라고 뭐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초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좀 접근법이라던가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투자자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텐데, 일단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더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밈코인들은 그 위험한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또 코인인 거죠. 그러한 코인들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정말로 이제 멘탈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 개인적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험 자산인데, 위험 자산에서도 더 위험한 자산을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위험 자산 내에서 그나마 좀 앞으로 비전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. 코인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뭐 코인이 너무 위험하다, 싫다 이런 분들이 뭐 코인 관련주에라도 좀 들어가면 뭐 적정한 코인에 대한 노출도를 확보할 수 있을 건지, 코인 대신 코인 관련주에 투자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
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일단 이와 관련된 산업을 하는 회사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뭐 ETF들이 있어요. 거기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. 나는 그냥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데, 아직 비트코인 ETF가 나온 게 아니니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,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. 이제 이마저도 위험한데,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관련된 결제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회사를 보실 수도 있고, 그냥 이게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취급을 하려고 하는 JP모건과 같은 회사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은 뭐 해외 투자에 대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코인의 내재 가치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, 단순히 이제 보안 말고는 내재 가치 같은 건 찾을 수 없다. 다만 무언가를 안전하게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, 또 반대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탈중앙화 알고리즘을 이 금융 말고도 국가 단위 거버넌스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, 미래는 블록체인 사회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되게 상반된 주장입니다만, 뭐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.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용어가 가상화폐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 변동성 높은 게 어떻게 화폐가 되냐, 저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도 없는데 어떻게 화폐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비난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의 가상화폐는,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보관의 기능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자산으로 탈바꿈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는 화폐보다는 자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는 한 과도기인 것 같고요. 그 과정에서 사실 내재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 신뢰가 해결을 해줄 것 같은데,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 전통적인 그 자산에 비해서 신뢰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지금 뭐 월가를 비롯하는 데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금을 대체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, 사실 뭐 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은 지난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신뢰가 있었고 위험할 때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저희의 그 오랜 학습을 통해서 이게 신뢰가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은,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나온 지 한 12년, 1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그런 신뢰는 형성이 되지 못한 게 뭐 냉정한 현실이죠. 이거를 뭐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평가절하를 하기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의 진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2017년에도 비슷한 비난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.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고 이걸 가지고 과연 어디다 쓸 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, 불과 4년 만에 이것들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벌써 유즈 케이스가 많이 나오겠다는 거죠. 뭐 디파이가 대표적이 되겠고요. NFT가 대표적이 되겠는데, 얼마 전에 또 이세돌 구단의 바둑 기보가 NFT를 통해서 판매가 되기도 했었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그 신뢰라든지 그 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내재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내재 가치가 점점 형성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세돌 구단의 기보가 NFT로 또 일부 판매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, 미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같이 쪼개서 팔기가 어려웠던 자산들을 NFT로 가상자산을 한 다음에 쪼개서 판매하는 그런 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. 여기서 뭔가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랑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번 어떤 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지금 현재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작품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, 이번에 뭐 바둑 대국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NFT 사례가 나왔는데, 그동안 특히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. 이거를 거래를 하는 방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. 뭐 경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긴 했었지만,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뭐 미술 전시회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시회를 열고 경매를 하기도 쉽지가 않았었던 거죠. 근데 이 NFT는 뭐냐면은, 그 국내 모 화가분이 원래는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시다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아트를 그렸고, 이거를 NFT를 통해서 그림을 판매를 했더니 그 이더리움으로 이제 판매가 됐는데, 이제 그게 그 당시 시세로 한 6억 원 정도였었는데,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사실 기존의 그 아티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, 이걸 디지털 아트를 통해서
그림을 판매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판매 채널이 열린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. 두 번째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진위 여부라든지 이 유통 과정이 다 투명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점이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인간의,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유욕을 또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세돌 구단의 기보라든지 그 다음에 NBA 카드가 지금 NFT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, 저도 어렸을 때 NBA 카드를 이제 모아본 입장에서 마이클 조던 카드가 나오면 플라스틱에 보관하고 아닌 카드들은 이제 그냥 뭐 방구석에 이제 보관하고 그랬는데, 전 세계적으로 이 NBA에서 인정을 한, 예를 들어 지금의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든지 뭐 스테판 커리의 카드를 전 세계에서 제가 보유를 했을 때는 이게 또 소유욕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지금 당장 저희가 NFT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. 그 오픈시라고 하는 거래소 사이트에 가서 이세돌 구단의 이번에 NFT도 거기서 판매가 됐는데, 정말 이게 내가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경매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, 두 번째는 이제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예술품, 뭐 모르긴 몰라도 그 연예인들 분께서도 아마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, 본인의 그러한 창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NFT를 통해서 발행을 했을 때는 이게 또 하나의 사업 채널도 될 수가 있고요. 아티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이게 또 비즈니스 채널도 될 수가 있는 거죠. 이 코인에 투자하는 시대에 이 개인 입장에서 사실 주변에는 돈 번 사람의 얘기만 많이 들릴 수밖에 없고, 또 크게 잃으신 분들은 사실 조용히 침묵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, 어떤 식으로 이 코인 투자와 내 삶을 이제 병립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한번. 저희가 결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. 그러니까 안 잃는 투자가 제일 좋은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버는 투자가 이제 그 다음 좋은 건데,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어쨌든 아직도 변동성도 크고 위험한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위험에 베팅을 해서 뭐 많은 돈을 버셨다는 분들도 계시고, 반대로 잘못 베팅을 해서 이제 크게 돈을 날리셨다는 분들도 계신데,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이나 포트폴리오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만 투자를 하는 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인 것 같고, 너무 그렇게 뭐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생각으로 올인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설령 이제 거기에 이제 크게 투자를 하셨더라도 저희가 항상 그 머리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냥 일정 부분 수익이 났을 때는 계속해서 뭐 분할해서 현금화하시는 전략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한대훈 연구원님께서 하고 싶은 마지막 한 말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제 변동성이 많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.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저도 최근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 지난 2018년이 좀 생각이 나면서 무섭기도 한데, 제가 예전에 이제 들었었던 것 중에 투자와 투기의 결정적인 차이는, 투자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밤에 잠을 편하게 자면 투자고, 산 다음에 이제 잠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제 그러한 이제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이제 투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투자자 분들께서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지만,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고,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도 여전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.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고유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. 그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의 많은 변동이나 그러한 이슈들도 좀 같이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한대훈 연구원님 모시고 코인 관련해서 투자 얘기 들어보았습니다. 다음번에도 더 알찬 콘텐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언트TV의 안갑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